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무거운 눈꺼풀의 두 얼굴 비밀을 교수님과 함께 네. 열심히 네.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무거운 눈꺼풀의 비밀,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오늘 성형외과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. 낮 동안에 원치 않는 무거운 눈꺼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건지, 그리고 또 그 낮 동안의 무거운 눈꺼풀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시각들을 좀 파헤쳐 보고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2016년에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에 초등학생이 33%, 무려 33%가 수면 부족을. 네. 저 한 10년 전에 저희 학회에서 Q&A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이제 답변을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, 그때 인상적이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요즘 초등학생들 9시에 자라고 못합니다. 뭐 이런 얘기를 사연을 남기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으셨어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일찍 자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9시에 초등학생들조차도 자라고 할 수가 없다. 애들이 되게 늦게 잔다. 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요?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은 적도 생각이 납니다. 답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. 이게 뭐 맞벌이 부부 얘기가 있는데 집에 늦게 엄마 아빠 늦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러면 맞아. 엄마 아빠랑도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절대적인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. 그래서 스위스가 좀 많이 자는 국가죠.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이 조금 이거는 이제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 더 적게 잔다. 고등학생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요. 고등학생은 더 수면 시간이 그렇겠죠, 짧죠. 그래서 이게 2014년 데이터긴 한데 그때 평균 수면 시간이 한 5.7시간. 6시간이 채 안 되네요. 네. 6시간 이내로 자는 수면 시간이 짧은 그룹이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. 뭐 예상하시겠지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뭔가 이게 수면이 부족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제 자살 충동과 생각이 더 증가한다.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우리나라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서베이 데이터를 가지고 봤었는데요. 수면 시간이 줄면 우울감이 더 증가하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울감과 또 이런 자살 사고랑 연관도 되어 있는데 수면 시간 자체만으로 있는 직접 효과도 있어서 사실은 뭐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어린이들,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.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는 그 수면을 연구하는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졸음운전입니다.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이제 잘 예상하시는 것처럼 졸음운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재천 나들목에서 2017년도에 큰 대형 사고가 졸음 때문에 난 적이 있었고요. 그 외에도 뭐 졸음운전 사고 검색만 조금만 해보시면 굉장히 아주 끔찍한 사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, 이것도 정말 저희가 좀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.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흔하게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졸음운전이더라고요. 저는 과속이라든지 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보니까 졸음운전이 제일 많았고, 그다음에 뭐 과속이라든지 주시태만 같은 게 있어서 졸음운전 자체가 사고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저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. 맞습니다. 한 4분의 1, 5분의 1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대상자의 23.6%가 나는 졸음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. 그 중에서 33%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나 졸음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자주 졸음운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2018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파악한 교통사고의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원인의 거의 한 70%가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화물차 교통사고 원인의 80%가
졸음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화물차는 아무래도 또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워낙 이렇게 좀 거대하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나면 뭐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또 상당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아주 큰 교통사고의 흔한 원인으로서 졸음운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. 그래서 보시면 2019년도, 2020년도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 비교를 했던 논문인데 제가 더 재밌었던 것은 여기 보시면 뭐 런던도 있고 LA도 있고 뉴욕도 있고 있는데 보시면 다 7시간 이상 잡니다.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기 밑에 보시는 이게 네네. 이제 서울이거든요. 여기가 지금 그렇죠. 네네. 네. 서울만 보면 지금 6시간 반보다 밑이에요.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글씨가 잘 여기가 런던이고 네네. LA고 뉴욕 그렇죠. 그다음에 스톡홀름이고 네. 여기가 서울이네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세계의 대도시를 비교를 한 건데 서울만 이렇게 유독 6시간에서 6시간 반. 그러니까 이제 뭐 런던이나 기타 이제 서양의 대도시에 비해서 네, 서울 네. 분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작게 주무신다는 거거든요. 네, 네. 왜 이렇게 그 서울 분들이 잠을 좀 적게 주무실까요? 뭐라고 생각하세요?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무시는 시간 너무 열정적으로 사시다 보니까 자는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시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. 뭐든지 네.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밤새서 놀기도 하시고 이제 쉬는 시간을 네. 좀 줄이면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네,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. 그러면 껌 씹는 게 정말 운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논문은 제가 딱 하나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논문이 한국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졸리는 거랑 그 다음에 껌 씹는 거랑 이게 관심이 많구나. 그리고 약간 좀 뿌듯했습니다. 한국에서 연구를 한 거여가지고 연구 결과는 껌 씹는 게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껌 씹는 거는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깜빡 네네네. 주의를 하지 않다 보면은 제한 속도를 넘어가는 게 있는데 껌 씹는 행위라면은 정속도를 유지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없긴 했었는데, 예. 네. 그래서 껌 씹는 거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마 졸음운전을 위해서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라디오 듣기라든지 선생님이 하시는 뭐 창문 내에서 바람 쐬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대규모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바람 쐬는 사람 안 쐬는 사람 비교하고 이런 거는 따로 없었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는 졸음을 예방할 수 있더라 하면은 그 방법을 조금 하시는 게 좋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졸음 운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장애.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었고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만약에 옆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한번 꼭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그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. 수면 검사를 하셔서 무호흡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졸릴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기면병이라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기면병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기면병에 대해서 일반 대중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인식을 하시고 좀 많이 졸리는 사람을 봤을 때 혹시 너 기면병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면병을 왜 생기나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제일 중요한 물질은 하이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인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하이포크레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렉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같은 물질입니다. 그래서 뭐 하이포크레틴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수면하고 각성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그런 물질이에요. 그래서 이게 탁 켜지면은 딱 깨고 이게 딱 꺼지면은 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막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수면이 사이클이 엉켜지게 되는 그래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면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아직까지는 완치가 되는 방법은 아직은 없는 병이어서 지금은 난치성 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. 뭐 치료 방법은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생활습관 교정 이런 걸 하면서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는 기면병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. 뭐 10,000명 중에 한 5명, 10명 그 정도로 수치는 많지는 않지만 기면병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.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또 부득이하게 또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평상시에 복용하는 그 뇌 자극제를 운전 30분 전에 복용한다든지 그리고 운전하는 시간을 뭐 나는 1시간 정도는 괜찮다. 난 2시간은 괜찮다.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서
제한해서 1시간마다 뭐 15분 정도 낮잠을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면 스케줄을 한번 조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본인의 어떤 안전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, 만약에 이제 동행하는 일행이 있어서 운전을 좀 교대로 할 수 있다면 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건 없겠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조금 졸리지 않도록 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고 수면의 비밀을 하나씩 또 파헤쳐보는 네, 시간을 네.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